세 번째 시간으로 조사 및 분석 단계, 그래서 입지 선정과 분석, 여기에서는 입지 선정, 입지 해석, 입지 조사 방법, 그리고 이때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목적과 범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과 분석입니다. 졸업작품의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그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 보면 때로는 프로토타입을 계획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실내건축 디자인의 전공 졸업작품인 경우에는 입지의 의미는 특정 지역의 부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특정 건물 내의 일반적인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제와 잘 어울리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졸업작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타가 조금 났는데요. 입지 해석이 아니라 입지 선정이라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요령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한 입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입지. 세 번째, 실내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입지.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한 입지를 선정하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심사자 혹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생 여러분이 만든 작품의 호소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주 그 현장, 사이트에 방문해서 면밀히 그곳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특수한 상황의 입지 조건을 선택할 경우에는 작품이 자칫 피상적으로 끌려간다거나 또는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입지를 찾아라. 여기서 뭐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프로세스는 곧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입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학생 여러분이 작품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입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골칫거리인 입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의도가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입지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오히려 더욱 창의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청에서 요 땅덩어리, 여기 골칫거리야, 매일 쓰레기만 몰래 갖다 버리는 이런 골칫거리인 땅인데 그 입지를 여러분께서 공공시설로 바꾼다든지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다른 인근시,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입지가 있을 텐데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실내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라. 실내 건축 디자인은 건축과 비슷한 양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용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섬세한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의 경우 철저하게 실내 건축 디자인 중심으로 졸업작품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건축 전공과 많은 점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너무 실외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실내 건축 공간을 밀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결국 학생 여러분의 학생 여러분의 작품 완성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 진입 계획, 조경 계획, 외관 경관 계획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시간은 실내 건축 공간에 집중해서 공간의 동선,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조망, 또 가구의 배치, 빛의 유입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입지의 해석입니다. 실내 환경은 다양한 요소와 연관되어 매우 풍요롭고도 복잡합니다. 또 주택의 경우는 우리 가족만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시간대에 와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실내 건축 디자인은 실내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면서도 부득이하게 외관 사용의 문제로 확장되기도 하고 주변 부지 환경까지도 확대되기도 합니다. 선정된 입지의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실내 건축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졸업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 건축 디자인의 전공의 졸업작품이 모두 입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적 해석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실내 공간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의 졸업작품에서 입지 및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실내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신축 또는 확장을 통한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는 주변의 건축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자 특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로 현재 건축물의 정확한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의 범위가 단지 실내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설정된 대지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학생들은 기존 건물을 크게 확장하거나 많은 부분을 재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방위,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방위를 따져야겠죠. 왜냐하면 빛의 유입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형, 그리고 자연 환경의 특성, 그리고 창을 통한 조망, 도로, 주변 건물 등의 입지적인 특성을 건축적 법규 안에서 분석하고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작품에 의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존 건물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건축 구성에서부터 실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축 전공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접해보지 않은 실내 건축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건축적인 접근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다면 가능한 한 규모에서 축소하여 밀도 있는 작품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작품이더라도 주변의 건축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 건물과의 조화, 그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구성을 하거나 또는 내 공간이 요구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차별화된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 환경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규모, 형태, 그리고 주변 건물과 어울리는 재료, 출입문의 위치, 특성 등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선정된 입지의 사용자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공간, 부티크 이런 공간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자를 예측하고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그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거주자 또는 설왕설래하는 내왕객들의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주 활동 시간대, 그리고 선호하는 그들의 특성 등을 반영시키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용자의 특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자신만의 자기적인 추정에 근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사용자의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건물의 전부 내지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진행하는 경우 현재의 건물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구조적인 특성이 다르고 대폭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구조에 따라서 많은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경제적인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졸업작품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실내건축 디자인과는 건축에 대한 구조를 건축가보다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구조의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어진 실내 공간에 대한 조건으로는 공간의 형태, 규모,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해당 계획 대상 공간까지의 접근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는데요. 특히 층고, 천정고,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둥과 벽 등의 위치, 그리고 빛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채광 상태, 마감 재료, 비상구 등의 긴급 피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 규제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어느 경우에도 특정 입지를 선정해서 진행되는 졸업작품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이트에 실험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졸업작품은 피상적인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입지가 선정된 경우 입지의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 진행에 많은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조사입니다. 입지를 내가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졸업작품의 입지 조건이 건물이 없는 경우이건 기존 건물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던 건 간에 현장에 대한 조사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측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실측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도 자신의 정확성과 공간 인식 능력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제 졸업 후에 실무에 임하게 됐을 때 정말 매번 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요령도 배우고 익혀두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실측, 공간에 방문해서 실제로 재는 것을 실측이라고 하는데요. 실측은 전체적으로는 치수를 먼저 실측한 후에 점차 세부적인 치수로 재어나가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겠고요. 평면뿐만 아니라 입면, 단면상의 실측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축척에 맞게 도면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진, 동영상도 필수입니다. 나중에 직접 다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의 분위기와 자기의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건물이 없는 임의의 대지의 작품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대지 조건이나 주변 건물의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실측하고 기록에 남길 것을 강조합니다.